네, 선생님들 교과서 이제 한 절반 왔습니다. 교양시예요. 교양시는요, 19세기에 19세기는 표제음악, 즉 문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그 고전주의 시대 때는 주로 형식이 강조되는 음악이 많다면 19세기 낭만주의 때는 표제성, 문학적인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음악이 많죠. 이런 음악들 중에 좀 유사하게 생긴 음악들을 제가 잠깐 좀 적어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앞에다가 좀 띄워가지고 서곡을 하나 적어 놓고 교양시 이렇게 하나 적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좀 적어 놓고 얘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그냥 작품에다가 서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서곡이 단악장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단악장 구조인데 문학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관현악곡. 근데 그걸 서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1812년 서곡, 대학 축전 서곡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걔를 가지고 1812년 서곡 줄거리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잘 버텨가지고 쫓아내고 승전보를 올리게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서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곡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서곡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가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여기다 앞에다가 뭐라고 좀 붙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주회용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연주회용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서곡이라고 하면 그냥 오버초면 오버초예요. 앞에 콘서트 오버초라는 말이 따로 꼭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주회용 서곡에서 연주회용이라는 말을 안 썼다 그래서 그걸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게 어떤 특정 개론서 때문에 생긴 오개념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개념이에요. 서곡이면 됩니다. 그에 비해 심포닉 포임은 이 말대로 쓰셔야 됩니다. 심포닉 포임, 교향시는요. 탄악장이고요. 대개는 문학적인 문학이나 뭐 소설 속에 있는 어떤 주인공과 관련된 거 맞고요. 그림, 뭐 조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스토리 당연히 있죠. 관현악입니다. 그리고 교양시이고요. 요양시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걸 교양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구분해? 라고 하면 왜 구분을 해? 라고 말해야 되죠. 왜 구분을 해? 작곡가가 붙여준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구분 안 해요. 작곡가가 불러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구분하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야박한 소리지만 구분하지 말고 외워야지. 예를 들어서 보로댕이라는 작곡가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라는 작품이 서곡인지 교향시인지 헷갈려라고 하면 안 외운 네 잘못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외울 때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이렇게 외워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제가 세 번째를 붙여놨는데요. 세 번째는 이것들의 약간 변형적인 형태들입니다. 이를테면 교향시가 말이죠. 교향시가 한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향시에 연곡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향시의 모음 혹은 교향시의 연작 같은 형태. 연곡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연작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은 6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몰다우 뭐 이런 곡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향시는 한 악장이라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네, 한 악장이에요. 그거 한 개씩 끝내서 따로따로 연주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모아서 한 작품으로 만들고 거기에 전체 타이틀을 하나 붙였어요. 작곡가 맘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뻔뻔하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교향곡, 단테 교향곡, 리스트 작품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 파우스트 교향곡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스트가 파우스트라는 교향곡을 썼거든요. 그리고 교향곡이니까 그냥 교향곡을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교향곡을 열어보니 그 안에 파우스트도 있고 메피스토펠레스도 있고 그레첸도 있고 하는 식으로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교향시처럼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변형입니다.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악곡들이 관현악 악곡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헷갈려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그냥 장땡인 거죠.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음악사를 할 때 보면 제가 보통 대학에서 음악사 가르치자 한 2년 정도 한 학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다 보면 앞쪽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뒤에 가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우는 거를 아주 끔찍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이쪽에 와갖고 아주 음악사를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원리를 따지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들과 외우는 그런 친구들은 중세 쪽에서 또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는 경우들이 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성이구나 싶은데 단순 암기를 즐기는 친구들은 되려 요쪽 19세기에 와서 훨씬 더 편안해하는 그냥 되려 던져주면 던져주는 대로들 많이 외우는 뭐 그런 경우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조금 보이시는 대로 이 곡은 그렇게 생긴 곡이었지 라는 식으로 해서 좀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더 많아요. 되려 선생님들께서 알아보시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시는 게 더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교향시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로딘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를 좀 볼 겁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에는요. 크게 메인 팀이 두 개가 나옵니다. 메인 주제가. 러시아 주제라고 부르는 건데 저희가 편의상 A라고 부를 거고요. 아라비아 주제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나올 겁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사는 나라 같기는 합니다만 그 땅은 실제로는 중앙아시아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곡에는 러시아 민요 가락과 이국적인 가락이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가락이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앙아시아 가락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로딘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악보 속표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이 글의 근거에서 주제 가락과 반주로 사용되는 가락이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짝숲, 올숲 페이지가 연결되실 수 있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펴놓고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끝없이 펼쳐진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광야는 고요 속에 잠겨 있고 아득히 들려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광야는 이라고 하면서 고요 속에 잠겨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고음역의 바이올린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음역의 바이올린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아득히 들려오는 것은 러시아의 노래이다 라고 해서 러시아 주제가 호른을 통해서 클라리넷과 호른으로 들려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말과 낙타 때의 발굽 소리에 섞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발굽이 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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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첼로와 비올라가 피치카토로 이 말과 낙타가 끄덕끄덕 하면서 오는 걸 똑딱 똑딱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면서 낯선 동양 풍가락이 잉글리시 호른의 약간 나른한 소리로 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요렇게 실제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가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프린트로 와 보시면요. 이렇게 연주가 돼서 길게 그 아라비아 사막, 네, 중앙아시아의 초원이죠. 사막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광야가 들리다가 거기서 러시아의 주제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사막이 그려졌다가 얘네 둘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면서 악곡이 들린다라고 해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들 이 곡의 주요한 멜로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랑 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족주의 작곡가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선생님들께서 서양음악사 공부하시다 보면 만나실 수 있는 작곡가들이어서 그 정도 이야기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 다양한 경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뭐 별거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달빛이 나왔습니다. 워낙 많이 보시는 악곡이라서 얘는 넘어갑니다. 달에 올린 피에로 중에서 달에 취하여, 앞으로도 10번도 더 보시게 될 악곡이어서 넘어갈 겁니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지전 중에서 소녀의 춤, 얘도 10번도 더 보시게 될 거고, 케이지의 4분 33초 내비두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자, 국악사 새로 보실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다 그냥 가도 될 것 같고요. 고려시대도 새로 보실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다 보실 만한 내용들이고, 네, 별로 볼 게 없어서 현악 영상에상 상경상 검은고 악보 요 정도도 뭐 워낙 많이 보시는 내용들일 거라 저는 여기서는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할 거 없는 교과서 나올 때쯤이면 모를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법고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가 여기 좀 와보죠. 81페이지. 81페이지 와보시면 드디어 저희가 좀 할 게 생겼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8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바라춤의 일부인 일종인 천수바라를 감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천수바라가 이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참 그동안 저희 어지간해서는 보기 어려웠던 천수바라가 나와 있어요. 특히 바라춤인데요. 이 천수바라에 나오는 노래는요. 딱 보셔도 가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뭡니까? 범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짖소리에 맞추어서, 요거는 해석이고요. 짖소리에 맞추어서 나오는 범패, 작법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짖소리에 맞추어서 춤추는 천수바라가 소개가 되고 있고, 바라는, 바라 아시죠? 자바라라고도 부르는 그 바라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구도를 하는 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한 춤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종교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추는 춤이 작법이라고 하는데, 그 작법의 예로 천수바라가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들께 또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포구락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포구락은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구락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하면 송나라 당악 포구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포구락의 절차 설명하고 있어요. 주간자의 인도로 들어와서 추는 춤이다. 당악정제니까요. 포구문을 가운데 두고 편을 나누어서 채구 공을 여기다가 평하고 던져가지고 풍류 안으로 던져서
승부를 가리는데 제대로 골인이 되면 예, 그 상으로 꽃을 하나 받고 봉화로부터 꽃을 받고 아니면 봉필한테서 얼굴에 먹점을 찍어주는 유의적인 성격의 춤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고려시대 때 들어왔던 송나라에서 들어온 원래 포구락을 쭉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들. 포구락은 고려 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당악 정제였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포구락은요, 그냥 민간에서도 연주를 참 많이 했고요. 관아에서 연주를 할 적에도 점점 향악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연주를 하든 혹은 관아에서 연주를 하던 간에 반주 음악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하여 요런 반주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들 요거 말고도 다른 악곡도 많이 반주를 합니다. 사면도들이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악곡도 특히 많이 반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면도들이 타령, 잦은 타령, 그리고 마지막에 타령 혹은 길타령으로 반주하는 예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구놀이 자체를 할 때, 무대 정렬 아니고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포구놀이를 할 때 잦은 타령으로 반주하는 예를 보고 있고요. 잦은 타령 악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한테 약간 찍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교과서에 나온 이상 이 악보를 함부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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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이거 민간에서 추는 탈춤 같은 데서도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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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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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이렇게 나오는 장단 많거든요. 예, 요 장단 잦은 타령 장단에서 맞춰서 많이 쓰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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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이렇게 많이 쓰는 장단인데요. 요 타령에 맞춰서 잦은 타령에 맞춰서 포구놀이가 나오고요. 요 악보요. 사실 국립국악원 악보 같은 데서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그냥 전승되어 오는 악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악보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제반주 중에 잦은 타령, 포구락 같은 데서 사용되는 악곡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 작은 책 한 권에 도대체 정제가 몇 개째야 싶으실 정도인데요. 우리 프린트 처음 나눠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제 장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민락 나왔습니다. 근데 그닥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실 일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하위도 그동안 많이 보신 건데 악보가 약간 다른 부분을 드리긴 했어요. 악보가 조금 다른 부분을 드리기는 했는데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의 악보를 좀 드렸다라는 정도 악기 편성 보시고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야금 산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성금연유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악보를 성금연유 악보로 나오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고 휘모리 악장까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하고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악보 한번 보시면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닙니다. 이것도. 자, 검은고 독주곡 달물이라고 하는 악곡이 나왔는데요. 악보가 짧은 탓도 있고 그래서 요 창작곡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런 악보 있다라고 해서 한번 확인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 대중음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블루스 재즈가 나오고 제2차 세계대전에 컨츄리 음악이 나오고 리듬앤 블루스가 나오고 락앤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크락, 소울, 펑크 같은 것들이 나오고 헤비메탈, 디스코 막 이렇게 해갖고 악곡들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블루노트 음계라고 하면서 블루노트 음계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저는 여기서요. C 메이저 스케일에 3음하고 7음을 반음 내리고, 오케이. 3음하고 7음 반음 내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없어도 되거든요. 얘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없어도 되는 걸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음에다가 지금 괄호 쳤잖아요. 저거는 괄호 있는 게 좋아요. 저건 괄호 있는 게 좋아서, 솔은 플랫을 붙여서도 쓸 수 있고 없이도 쓸 수 있고, 또 솔은 어떤 상태로도 쓰느냐 하면 플랫을 붙인 다음에 지나갈 적에 바로 내추럴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많이 써요.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블루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블루 스케일, 블루 음계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에서 블루 노트는 낮춰진 3음이나 7음 혹은 5음, 이렇게 낮춰진 음들을 블루 노트라고 해요. 낮춰진 음들을. 그래서 당연한 거죠. 스케일은 음계고 노트는 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즈 역사는 좀 대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빅밴드, 스윙 재즈 이렇게 됐던 시기가 춤추는 재즈를 만들었던 시기고요. 비밥 재즈는 저 빅밴드처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재즈가 조금 소강 상태 내지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잘 못하게 됐을 때 아주 연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예술성 있는 재즈를 할까 했던 때가 비밥 재즈 시대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쿨 재즈와 하드밥 시대가 옵니다. 쿨 재즈와 대표되는 조금 하드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재즈의 가장 메인스트림이 딱 잡히는 시기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재즈가 중구난방으로 나타나는 거여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설명을 빅밴드부터 해? 라고 하면 그 앞엔 그냥 뉴올리언즈 재즈 처음 초창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락 음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락앤롤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락앤롤하고 락은 잘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락앤롤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든 것을 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락앤롤의 조상은 리듬 앤 블루스하고 컨트리 음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컨트리 음악은 백인 음악이고 리듬 앤 블루스 음악은 흑인 음악이잖아요. R&B. 흑인 음악인데 이게 잘 섞여가지고 락앤롤 음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말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백인인데 흑인 지구에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의 음악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거기 교회 같은 데서 그런 음악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 음악을 아주 흡수를 잘 해서 이게 어떻게 그냥 팡 터져가지고 락앤롤 음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락앤롤 음악에서 좀 세련된 표현 양식과 비트가 더 강해진 음악이 락 음악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또 더군다나 영국으로 넘어가서 더 다듬어져 갖고 비틀즈 같은 사람들한테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도대체 락앤롤하고 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를 딱 잡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마침 이 교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팝 음악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장르를 말할 때 쓰는 음악이다라고 하고 하필이면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서 그거나 좀 한번 살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서요.
103페이지에서 지금 저작권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들께 제가 이 말씀 드렸었어요. 그 저작권을 한 번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갈게요 라고 말한 게 지난번 비상교육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을 저작권, 저작 인접권, 그 다음에 공유 뭐 이런 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 번에 가지 않으면 여기선 이걸로 저기선 저걸로 막 이렇게 한다고. 오늘은 딱 저작권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제작권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 인접권에 대한 설명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비상교육 프린트에서 저작권 관련된 걸 거의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 프린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묘제례하기 시작이 되는데 선생님도 이거 다 보신 거거든요.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휘가 좀 더 예쁘게 그려져 있고 영신이문의 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한데 너무 많이 보신 그 다음에 무구들 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 그 일무 동작이랑 이런 게 앞가무가 좀 더 잘 나와 있고 한 거 외에는 109페이지까지 내용에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내용이 한 개도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좀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프린트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종묘제례학에 딱 걸리는 내용이 아닌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수업 저희가 진도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못하고 막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날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잘 뉴스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가 저희가 요즘 뉴스를 저걸로 잘 안 보잖아요. 신문도 잘 안 보는 세상이고 그래서 제대로 뉴스가 안 돼가지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교육과정 바뀌는 것도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뭐 그래서요. 그래서 국가유산이라는 이름과 국가유산청이라는 말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슬그머니 이름이 교육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 저희 뭐 무형문화재 1호 무슨 뭐뭐 1호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여전히 책들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라도 고치셔서 올해 시험 보실 때까지는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고쳐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화재청이라는 말 안 쓰고 국가유산청이라고 하고요.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국가유산청 로고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고 내부 조직도 개편을 합니다. 문화재라는 명칭은 유산으로 변경을 하고 통칭을 국가유산이라고 씁니다. 이 유산이라는 말의 정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가 살고 미래에도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쓰는 정의를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용어를 우리도 쓰기로 해서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문화재 이런 용어들을요. 일단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뭐 이런 건 그대로 유지입니다만 우리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고요. 시도유형문화재는 시도유형유산, 시도무형유산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재라는 이름 대신에 유산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약간 걱정되시는 거 있죠. 뭐냐면 이전에 중요 무형문화재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혹은 기능 보유자라고 되었던 거 우리가 흔히 인간문화재 이렇게요. 인간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던 건 무형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이름 대신에 유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 용어가 주는 일본식 느낌이랄까? 저희 집안에도 한 분이 계셔가지고요. 어르신이 약간 편찮으셨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자손들이 모이셔갖고, 인간 문화재를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게 되게, 뭐랄까, 명예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이 막 이야기 하시는 거를 들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 받으신 다음부터는 아주, 뭐랄까, 예, 집안이 정말 시끌시끌했었던, 예, 그랬던 기억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좌절들을 하셨죠. 뭐랄까, 자손들이 보유자가 되지는 못해가지고, 예, 저야 뭐 아주 많이 떨어진 반계, 많이는 안 떨어졌는데 재주가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뭐 그랬으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어쨌든 뭐 그걸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집안에, 저희 뭐 먼 친척입니다만 저희 집안에는 무형 유산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예.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유산, 그게 문화재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번호가 없어졌어요. 번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국가유산 지정번호는 원래 지정을 하는 순서대로 부여를 했는데 그게 같이 서열이라고 오인을 해서 서열화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요것도 안 하기로 했대요. 요것도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왜 이걸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저희 교재도 미처 다 못 고쳤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이 교과서 만드시는 분이 교재를 만드시던 시점과 저희가 교재 만들던 때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느 거는 유산으로 고치고 어느 거는 막 그대로 문화재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저희 교재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교과서도 똑같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좀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좀 같이 보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형 문화재 제1호를 무형 유산으로까지는 고치셨는데 사실은 이제는 숫자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지정 번호를 개정하고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이지 않고 지정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은 번호까지 외우시려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번호까지 안 외우셔도 되고요.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 마크 있잖아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여기 드린 이야기들 요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국가유산 지정번호제도 개선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셔도 네 여기 지금 지정 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국가유산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기타 등등등 뭐의 이야기를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보신 내용들은 뭐 원래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취타 들어가 있는데요. 대취타가 다른 교과서 내용들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요거는 자바라 동작이 하나 나와서 신체 활동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 네. 더엉, 덩, 쿵, 쿵, 더엉에 맞춰가지고
지금 요 잡아라 신체 동작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그 전체적인 그 대치타의 장단 모양에 맞추어서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챙, 챙, 챙 한 다음에 챙, 챙, 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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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더엉 이렇게 되는 거하고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요 박의 움직임에다가 맞춰서 잡아라 동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장단에서는 여기가 지금 하나, 둘이거든요.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이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를 외치고 나서 두 박을 용고 두드리고 하면서 보낸 다음에 세 번째 박서부터 연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과서가 국악 파트가 특히 좀 이렇게 심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만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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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더엉에 맞춰서 용고와 진과 자바라가 같이 움직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교과서에서 보시는 내용이 다른 교과서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치타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보통 핸델의 수상음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상음악 모음곡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관현악 모음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현악 모음곡도 있느냐라고 하면 네, 관현악도 모음곡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현악 모음곡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곡은 뭔지 바로 알아보시겠죠?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중에 2악장에 변주가 들어간 황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이 2분의 2박자로 되어서 목가춘마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산해상이 나왔습니다. 영산해상은 풍류 음악입니다. 풍률은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죠? 예. 바람의 흐름을 뜻하지만 풍류방을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음악적 삶을 향유하는 풍류객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줄풍류, 가곡 등등이 연주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실만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실 아주 좋은 교과서가 있기는 한데 그때 가서 한번 더 보고요. 사실 풍류문화는요. 신라 화랑교육 때서부터 유명했어요. 그래서 시서화를 즐기며 마음을 수양하는 선비 문화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풍류 문화가 강조가 되고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한 건 조선 후기이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선비들의 모임에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때 나타난 또 중요한 음악이 바로 현악 영산해상인데요. 사실 그 악학개범에도 나오는 영산해상 불보살을 노래했던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여러 가지 파생 과정을 거쳐서 9곡이나 되는 기악곡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평조회상과 관악 영산해상을 파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회상 불보살을 노래 부르던 음악은 상영산이었고요. 그 상영산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음악을 우리가 현악영산회상이라고 부르죠. 이 현악영산회상은 총 9개의 곡으로 구성이 되고 아주 느리게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곡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악기들을 모두 한 개씩 연주하는 단제비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제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기별로 한 연주자가 한 사람인 경우를 말합니다. 천재 교과서가 참 이게 특징이라면 특징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계속 교과서에 뭔가 제가 말하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교사용 지도서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교사용 지도서를 갖다 놔도 예, 책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그 줄풍류의 악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드릴 게 없어요. 지금 나온 그대로입니다. 단소하고 양금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별로 잘 빼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그래서 이대로 연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제비로 연주를 합니다. 자, 영산해상 중에 가장 유명한 악곡인 타령의 가락선 악보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산해상에 붙여서 연주하는 걸로 가장 대표적인 악곡, 모음곡이 또 하나가 천년만세이죠. 천년만세는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쪼가락도들이로 구성됩니다. 영산해상은 상령산부터 타령까지 갈수록 빨라집니다. 갈수록 빨라져요. 근데 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천년만세는 계명가락도들이하고 우쪼가락도들이는 빠르기가 좀 비슷한데요. 양청이 빨라요. 그래서 영산해상 뒤에 천년만세를 붙여서 연주를 많이 하는데 영산해상 뒤에 천년만세를 붙여서 연주를 하지만 천년만세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이 아니라 얘들끼리만 좀 독특한 빠르기 관계가 있어서 계명가락도들이하고 우쪼가락도들이는 비슷한 빠르기고 양청이 확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청은 우또들이라고 하는 악곡에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우또들이라고 하는 악곡이 있는데요. 그 우또들이라고 하는 악곡에서 우또들이는 6박이거든요. 6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6박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을 2개를 뽑아서 문연 한번 치고 얘 한번 치고 문연 한번 치고 얘를 한번 치고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우또들이 6박 중에 2개의 음을 뽑아 문연 한번 치고 얘 한번 치고 문연 한번 치고 얘 한번 치고 이렇게 치거든요. 우또들이에서 주요 음을 2개를 뽑아 문연 한번 치고 주요 음 한번 치고 문연 한번 치고 주요 음 한번 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청도들이는 문연 한번 치고 주요 음 한번 치고 문연 한번 치고 주요 음 한번 치고 라고 해서 양청을 오간다 라고 해서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가끔 어느 책을 보시면 주요 음을 양청을 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책도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연 한번 치고 저연 한번 치고 문연 한번 치고 저연 한번 쳐서 양청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요 음이 2개잖아요. 그 주요 음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들은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문연 한번 치고 이연 한번 치고 그래서 2개의 음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서 양청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 꽤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청에 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요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농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뭐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청도 민요 뭉치고 정치새라고 하는 악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못 지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현도 둘의 농요의 못 지는 소리라고 하면서 충청도에서 나온 악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사당놀이가 나옵니다. 아주 고루고루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사당놀이는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낯설실 수도 있는데 일찌감치 국가유산에도 등재가 되었고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춤과 노래 중심이던 사당패 문화가 20세기가 되면서 유성기의 등장과 마술, 최면술 등의 새로운 공연 문화의 발달로 쇠퇴하면서 기예가 중심인 남사당패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사당패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당패 문화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굉장히 격정적인 어떤 힘든 문화여서 여자 사당들은 대부분 이 일을 그만두거나 어디 정착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남사당패가 주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남사당패도 유랑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정착들을 하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사당패가 그나마도 또 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기예가 굉장히 발달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예는 어쨌든 간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요거 이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사당은요. 풍물을 일단 잘합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주의하셔야 될 거냐면 두레패 이런 거 이름 들어보셨죠? 두레패도 풍물을 합니다. 근데 남사당패가 하는 패하고 두레패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남사당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고 전국 단위로도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풍물을 구사할 줄 알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풍물을 쳤다라고 한다면 두레패나 이런 패들은요. 남사당에 비해서는 한정된 지역의 농악가락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고 아마추어들이 많이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사당의 풍물은 훨씬 더 전국 단위이고 다양한 지역의 가락을 구사할 줄 알았고 그리고 프로 연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두레패라든가 매구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사당에 비하면 훨씬 더 한정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사당들은 이런 살판 죽을 판 이래가지고 살판이래요. 그래서 땅재주도 부릴 수 있었고 번화라고 하는 접시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잡는 걸 덜미 잡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형 뒤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덜미에다 손을 잡는다 그래서 덜미가 인형극이랍니다. 덧배기는 탈을 쓰기 때문에 덧배기, 덧입혔다라는 뜻에서 덧배기라고 하고요. 얼음 줄타기 이게 줄만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재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얼음을 줄타기라고 한다라고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번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번화 돌리기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체장단 또는 덩덕궁이에 맞추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진몰이랍니다. 자진몰이 덩덩덩떡쿵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에 맞추어서 번화 돌리는 걸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크게 할 거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음악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영화 괴물의 한강찬가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괴물이
2000 몇 년에 나왔나요? 이 영화가 한 2005, 6년쯤 나온 것 같은데요. 언제적 영화죠? 하여튼 뭐 이런 2006년 영화군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영화 음악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거는 아닌 것 같죠. 뭐 부족한 뭐를 하고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음악 작곡가 이병우라는 사람 이름이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음악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냥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아시는 곡 아닐까요? 한 번씩 나오면 되고, 애니메이션이 코코의 리멤버미라고 해서 이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이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좋은 작품이라고 칭찬을 좀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게임 음악도 나오는데 게임 음악에서는 피파 98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저는 오로지 얘만 압니다. 문명 4? 바바예투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미상을 탔거든요. 바바예투는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요런 쪽으로 조금만 관심을 보이는 티를 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하루에도 12개씩 막 들려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미를 탔던 아주 유명한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주기도문을 부르는 합창 버전이며 뭐며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예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앞에서부터 이 다양한 지역 음악 이야기하면서 이름들 툭툭 말했던 켈틱 음악 요들, 티아라, 줄로 아카펠라 하면서 봤던 가물란, 답케, 메르테르 하면서 요거는 그 음악 감상과 비평할 적에는 어차피 다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도 요게 나왔네요. 노와 가부키가 나오고 있는데 가부키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요거 좀 가볼까요? 선생님들 곤곡하고 경극이 있는데 경극이 청나라 거라면 곤곡이 명나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뭐랄까 고급 예술에 가깝고 그 다음에 경극이 청나라 거여서 좀 더 서민적이에요. 그렇다면 노가 좀 비슷한데요. 노가 좀 더 고급 귀족 예술에 가깝고 가부키가 좀 더 서민적이죠. 지금은 가부키가 일본에서 가부키 배우들은 거의 일본에 어떤 여배우가 하나 있는데 그 여배우가 집안이 다 가부키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일본 뭘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일본 예능 프로에 자막 쳐진 게 어떻게 제 손에 하나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어느 여배우가 네가 가부키 집안 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누가 뭐 하시고 하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읊는데 벌써 딱 일본 사람들이 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문화재 집안에 애를 그 똑같은 배우들끼리인데도 약간 좀 예우하는 것 같이 약간 말을 하는 그게 확 느껴져서 되게 웃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잠깐 검색을 해서 그 여배우 검색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특별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대를 물리면서 가부키 집안들은 그 다음 때 태어난 애도 지금 아주 꼬맹이인데도 벌써 당연히 걔는 가부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부키도 서민예술이에요. 근데 노부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귀족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재미없어서 못 봅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재미없고 사람 하나 움직이는데 언제 저 발이 뛰어 있어서 내려올까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곤곡은 훨씬 더 경극에 가깝습니다. 그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몸짓이 좀 더 귀족적이라는 것이지 노처럼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는 상당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약간 좀 렉 걸린 것 같이 움직이고 좀 그러는 특이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것 빼고는 별로 새로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요것 좀 잠깐 가볼게요. 제가 잠깐 129페이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요. 그냥 이름이나 좀 봐주십시오. 너무 유명한 악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마두금은 그동안 좀 보여드렸고, 시타르라고 하는 악기도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샤미세는 일본의 무슨 게이샤 같은 여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저 무슨 일식집 가면 가끔씩 인형들이 들고 있는 거 많이 보신 일본 악기입니다. 이 보낭이라고 하는 악기가요. 가물란 인도네시아 그 가물란 합주에 사용되는 많은 악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보낭이라고 하는 게 악기 중에 하나고요. 이 단보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단보는 베트남 현악기입니다. 저게. 그래서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쟁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생님들 저 드렐라이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허디거디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디거디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의 발랄라이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랄라이카 되게 유명한 많이 보시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별로 보실 거 없고 얘예요. 아프리카의 은비라 한번 봐주세요. 어디서 많이 보신 애 같지 않습니까? 칼림바 계통의 악기입니다. 칼림바가 이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칼림바 계통의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내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 삶과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번엔 또 뭐가 남았을까라고 하시면 삶과 음악인데요. 어떤 작곡가를 소개를 하면서 그 작곡가의 생애하고 관련된 음악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별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 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몇 페이지 제가 지금 좀 뛰어넘어갔어요, 선생님들. 134페이지에서 삶과 음악은 모차르트의 생애를 쭉 소개를 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모차르트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차르트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서 썼던 미뉴엣이라고 하면서 쾌헬 1번이에요. 1761년도 작품이라고 하니까 모차르트가 1756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6살 때 쓴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흥얼흥얼 거리면 아버지가 받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안 나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냥 그런 작품이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봐주세요, 선생님들. 엑술따떼 유빌라떼라고 하는데요. 얘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아신다면 너무 좋겠고요. 모르신다면 좀 봐주세요. 첫 번째 알려기. 이 곡은 먼저 모차르트의 쾌 165번이니까 굉장히 젊을 때 쓴 곡이잖아요. 기뻐하며 환호하라 라고 하는 악곡이고 모테트입니다. 모테트인데 첫 번째 모테트라고 하면 라틴어로 노래하고 그 조건은 맞습니다. 라틴어로 노래하고 모테트라고 하면 합창입니까? 라고 하면 합창 아니고 독창이고 모테트라고 하면 무반주입니까? 라고 하면 반주가 있고 관현악 반주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런 모테트가 있지? 라고 하면 네, 있어요. 독창에 그것도 카스트라토가 부를 곡으로 만들었고 독창에 관현악 반주가 붙어있는 솔로 모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프라노를 위한 모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카스트라토가 부르도록 만든 모테트입니다. 근데 뭐 고등학생들 보는 교과서에 뭐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곡은요. 이 곡이 다 끝나고 나서 알렐루야만 부르는 마지막 파트예요. 따따따따따빰빰빰빰 해서 알렐루야만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신교회 다닐 때는 교회 좀 큰 데 다니면 그 헌금송 같은 걸로 참 많이 쓰기도 했었던 악곡인데요.
그렇게 해서 좀 짤막하게 많이 부르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그 멜리스마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그 악곡입니다. 엑술타테 유빌라테라는 가사로 노래를 시작을 하고요. 요건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알렐루야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것만 독립적으로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중에 알렐루야인 거지. 다른 곡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가 노래하는 관현악 반주에 의한 모테트. 선생님들께서 혹시 지금 알고 계시는 모테트의 그 정의가 무반주, 모방, 뭐 합창 뭐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아니 이런 모테트도 있어 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는 프리랜서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왜 프리랜서로 성공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짤스부르크에서 교회 음악을 주로 작곡을 하던 음악가에서부터 돈도 벌고 인정을 받으려면 비엔나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비엔나로 와서 아버지와 교회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걸 성공을 하려면 오페라 작곡가여야 하는데 오페라 작곡가로 되는 작품도 있고 안 되는 작품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다. 반은 자기 성격 문제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썼던 작품이 바로 돈지오바니입니다. 퀘일 527번인데요. 이 돈지오바니는 굉장히 복잡한 작품이죠. 원래대로 한다면 돈지오바니는 그냥 오페라 부파로 짤막하게 가야 정상이에요. 어떠한 도덕적인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바람을 피우면 아주 나쁜 인물? 뭐 돈지오바니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돈지오바니는 유쾌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뒤로 가면서 약간 엉키죠.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좀 파멸에 이르는 도덕적인 파멸 내지는 좀 응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하는 그래서 드라마 지오코소라는 뭐 표현을 받기도 하죠. 희비극적 요소가 섞여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주어진 운명에 좀 저항하려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곡 중에서 돈지오바니에서 딴따디단딴빰빰 많이 알려진 그 손을 내게 줘요라는 아리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 중에 모차르트는 미완성으로 레퀴엠, 진혼미사를 쓰다가 죽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악장 DS1의 분노의 날 악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품들 중에 유명한 작품이 아닌 애들이죠. 얘들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서에서 좀 안 나오는 첫 번째 퀘일 1번은 모르겠고 선생님도 여기 두 개 엑솔타테 유빌라테와 돈지오바니 중에 나오는 악곡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가니니는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요거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파가니니의 작품을 가지고 만든 리스트의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건 보셨던 거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생태음악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생태음악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린피스와 협업하는 생태음악 뭐 이런 거와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필 올해 왔었던 저기가 나와가지고요. 콜드플레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는 대로 콜드플레이가 한동안 공연을 좀 안 했었어요. 자신들의 공연이 너무 많은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그 공연에 최대한 쓰레기와 뭐를 좀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과 관련된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팔찌였나 뭐를 그렇게 재생몰로만 사용을 하기로 하고 뭐
그 재활용을 최대한 수거를 하고 이런 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수거를 안 했다느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것도 한번 보시기 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중학교까지 붙여지려고 했었던 제 계획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교과서 펴는 순간부터 와, 이건 어림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천재 음감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교과서에 있는 악곡들이랑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우선 중학교 교과서 2권을 좀 봐놓고 그 다음 계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